4천억이에요. BTS의 아버지가 5년 이상 감옥에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방시혁 의장이 그냥 상장 안 해. 여기서 막 자기 주식을 막 장외에다 막 그냥 던져. 하이브가 진짜 상장 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근데 좀 전에 우리 PD님이 방시혁 정말 사기꾼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나 정말 깜짝 놀랐잖아. 사기꾼인지 아닌지는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어제였죠. 7월 16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법처리 수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 벌 받아야 되네? 검찰 얘 좀 기소해 주세요 라고 보내는 겁니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사법처리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어떤 문제 때문이었느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지난 5월에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2019년도에 우리 상장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놓고 정작 상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상장 차익을 당시에 이들의 주식을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주주간 계약으로 나쁘게 말하면 리베이트처럼 돈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아주 금융당국이 친절하게 도표까지 그려줬습니다. 방시혁이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이거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거고 A사 최대 주주라고 하고는 누군지는 모르겠는 이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모펀드 SPC는 이겁니다. 빵집 아니고요. 빵집 아니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이에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설립을 해 놓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상장되면 너네가 얻는 차익의 30%를 나를 줘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든 SPC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모펀드 운용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A사라고 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전직 임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운용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관계였던 사람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냐. 2019년에 우리 상장이 좀 오래될 것 같습니다. 상장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식의 매도를 권유했다. 기존에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조합 그리고 뭐 펀드들도 있고 이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사줄 만한 사람들을 아는데 여기에다가 주식을 넘기세요. 당분간 우리는 상장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빨리 상장을 해야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특정 펀드의 만기 기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팔고 나갔다. 상장 안 한다는 말만 믿고 근데 나중에 2020년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기만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국경제에서 만든 표인데요. 2019년이지 않습니까? 하이브는 2020년 10월에 상장을 했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기존 투자자의 1차 지분 매각이 19년 6월에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19년 11월에 2차 지분 매각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상장 안 할 겁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지분 파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이에 9월쯤에 IPO 지정감사인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지정감사인은 뭐냐면 우리 상장할 거니까 우리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재무제표가 투명한지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서 외부 회계법인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네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 규정에 맞게 제3의 회계법인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신청을 한 게 9월인데 그 앞뒤로 우리 상장할 계획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지분을 팔도록 했다라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알면서도 상장할 계획임에도 속여서 이들에게 주식을 넘기도록 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요거는 또 다른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모펀드가 상장 이후에 엄청난 차익을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그 특수관계인과 연결되는 사모펀드와 그렇게 해서 상장 이후 약 4천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주주간 계약이 있다는 걸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공모하니까 공모주 청약하실 분들은 이걸 읽고 우리 회사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거.
그 증권신고서 안에 이 내용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규정 위반 아니냐라는 건데 그건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일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 이번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보면서 역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로스차일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난 가문이죠. 19세기에 떼돈을 번 유럽의 거의 최고의 거부 집안인데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지금의 로스차일드 가문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양반이 1815년 이때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혹시 들어봤습니까? 워털루? 네. 이게 아마 영국 어디 지역 이름일 거예요. 맞아요.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끌고 온 군대가 워털루라는 지역에서 영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때 로스차일드는 돈도 많았거든요. 정보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때 뭐 신문은 있었겠습니다만 느렸죠. 인터넷 있었습니까? 모바일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전령들을 막 보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이기는지 나한테 알려줘. 전령이 와서 로스차일드에게 영국군이 이겼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했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금융시장에 가서 영국 국채를 막 슬픈 표정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보원 엄청 많은데 영국이 졌나 보다. 프랑스가 이겼나 보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막 국채를 막 팔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니까 국채가 막 똥값이 되겠죠. 그때 씩 웃으면서 그걸 다 사들입니다. 거의 다. 싼 값에 똥값 된 국채를. 그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로스차일드의 일화인데 물론 이거는 어떤 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지 않은 풍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확인을 못했어요. 로스차일드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냥 설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비슷한 거죠. 방시혁 의장이 우리 상장 못해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주식 팔아 라고 해서 저쪽이 죽죽을 했을 때 그 매각 차익의 30%도 내가 받기로 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로스차일드는요 금융시장에 나타나서 영국이 졌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고 본인이 그냥 막 울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영국이 졌나봐 난리 났네 라고 하면서 막 그냥 투매를 한 거라고요. 로스차일드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방시혁 의장은 우리 상장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죠. 금융당국의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그게 가장 그 차이입니다. 만약에 방시혁 의장이 그냥 상장 안 해 이러면서 막 자기 주식을 막 장외에다 막 그냥 던져 막 팔고 있어.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도 그런가 보다 라고 했겠죠. 딱히 뭔가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걸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이렇게 조사까지 받고 검찰까지 넘어가게 됐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소명 기회에 불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마지막에 나와서 본인은 이게 억울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는 있었는데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는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금융에서는 따로 이게 소명을 하진 않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하이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법하게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받아서 당시에 있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증권신고서에 이런 내용을 쓰는 란이 없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예 사기적 부정거래 나는 그런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하이브 측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반박을 하고 소명 이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요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가 아니라 5년 이상이라고요. 50억 원을 넘으면 부당이익금이. 근데 이분 부당이익금이 얼마라고 지금 금융당국이 보고 있죠? 4천억이에요. 그러면 암만 약하게 맞아도 5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거예요. BTS를 탄생시킨,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BTS의 아버지가 5년 이상 감옥에 있을 수 있다. 이거 상당히 큰일 아닙니까? 이거는 7월 9일에 나온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이브 측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상장이. 그러니까 상장 자체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 그런데 그 사모펀드에게 기존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넘기도록 하는 과정에서는 어땠는지 이걸 조금 더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좀 안 보이더라고요. 7월 16일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제2의 방시혁 사태를 막는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증권신고서를 낼 때 한국거래소에 상장할게요 라고 신청을 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더 추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 경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게 있는가, 소액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가, 구주 매출과 관련하니까, 그러니까 구주 매출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판다라는 거, 그 관련해서 계약서상 소액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가 등등을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크리스트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만든다는 건 뭐예요? 하이브가 상장할 때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이브의 말대로 당시에 상장할 때는 한국거래소가 이런 거 안 물어봤으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런 주주 간의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 30% 즉 4천억 원을 받는 계약이 있다라는 걸 증권신고서에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일 뿐이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삼진아웃도 아니고 한 번만 걸려도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방시혁 의장에게 처음으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 이 방 의장의 행위는 2019, 20년 사이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하이브가 금융회사야,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야, 그러면 최대 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라이선스를 정부가 박탈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허가산업이라는 것, 은행업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 주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 주주한테 매각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최대 주주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고 너는 떠나버려, 너는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금융당국이 강제합니다. 아니면 너네 저축은행, 은행, 증권사, 보험사 문 닫도록 할 거야 라고 해서. 근데 하이브는 금융사입니까? 연예기획사가 허가산업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를 금융당국이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상장사로서 문제가 생긴 거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들여다보게 될 거고 해서, 그거 걱정됩니까? 하이브 상폐될까 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브가 진짜 상장 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될 수 있다라고?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빠진 거 알죠? 5월에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오르다가 좀 한 최고가 가다가 또 다시 요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폐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폐가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19년, 2020년 이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고 실제 상장할 때만 해도 한국거래소에 관련된 주주 간 계약상의 체크리스트, 즉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 증권신고서에 그거를 쓸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한국거래소가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러면 규정을 위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됩니까? 그리고 금융회사도 아닌데 대주주의 적격성 때문에 라이선스를 뺏기겠습니까? 허가 산업이어서 그거를 박탈당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상장할 당시에 문서에 허위 기재 사실이 있으면 상장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한국거래소 출입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Y스트릿이 상장을 했어. 근데 상장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증권신고서에 구독자가 500만 명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와, 큰 회사인가 보다 상장을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꼴랑 구독자가 80만 명도 안 되네. 76만 명이야. 얘네 이거 거짓말했습니다. 상장 폐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실제 사례 알려드릴까요?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라고 해서 뭐 골관절염 치료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세포가 어디에서 유래됐던 것이냐, 이거를 잘못 썼던 거예요.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 폐지, 즉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받았고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 됐게요, 안 됐게요? 상폐 안 됐습니다. 재기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뭐 페이퍼가 그때 잘못된 거고,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미국 FDA에서 다시 승인을 받겠다라고 해서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다시 승인을 받아오니까 한국거래소도 그래 그럼 인정, 다시 거래 재개됐다고요. 그런 엄청난 사례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마불사라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랬고, 뭐 합병 과정에서 아니면 회계 부정 문제 거래 정지됐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상폐됐습니까?
그리고 하이브는 더더욱이 금융사도 아니고, 그렇죠? 당시에는 적격한 규정 안에서 들어왔던 거고 해서 상패는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저랑 누구 내기해도 좋습니다. 절대 상패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돼? 사야 돼?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당신 마음입니다. 아니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흔들리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니까 모멘텀이 꺾였잖아요. 모멘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팔고 싶은 거고, 근데 롱텀 밸류를 보면서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회사는 계속 될 건데, 방시혁 의장이 예를 들어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지분만 보유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당신 빠져 라고 해서 이사 의장이지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가 나락가나요? BTS가 제대 다 했는데 다시 군대 갑니까? 아유 이제 방시혁 의장 저 구속될 것 같으니까 5년 이상 징역 살 거야. 우리 다시 군대로 가자 해요? 공연 안 할 것 같습니까? BTS가? 르세라핌이 공연 안 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방시혁 의장이 회사를 떠나니까 우리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이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BTS가 할 리가 있을까? 그런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미니진 PD가 떠나면 우리도 떠나겠습니다. 미니진이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난 친구들이 있죠.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그 친구들? 아이 그립네. 예쁜 친구들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15일에 이거는 경찰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표이사로서 배임 혐의를 하이브 측이 걸었는데 미니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경찰이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빼가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임 혐의. 배임이 뭐냐면 인물을 등졌다. 우리 배영할 때 배하잖아요. 인물을 등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이브가 미니진을 내쫓은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뉴진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 봐! 우리는 미니진이 없어서 우리가 하이브를 나오게 된 건데, 어도어를 나오게 된 건데 미니진을 쫓아내 너희 명분이 잘못된 거잖아! 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다시 백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뉴진스가 이길까요? 그러면 다시? 우리 뉴진스 친구들 다시 돌아옵니까? 이거는요, 이 구도로 한번 보면 돼요. 우선은 처음에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 무혐의,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법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네요 라고 무혐의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의 신청하겠다, 검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면요, 이 경찰이 수사 자료를 검찰에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소는 뭐예요? 법원에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다? 법원까지 가는 거죠. 이제 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요, 이 무혐의 결정하는 비중이 조금 높긴 높아요. 왜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는 대부분 빨리빨리 끝냅니다. 뭐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1년 사이에 조사 몇 번이나 했을까? 저도 좀 최근에 이런 거 좀 겪어봤거든요.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판단은 검찰에 가서 봐야 한다 해서 이번에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게 결코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검찰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배임이라는 게 사실상 제일 약한 거긴 한데 배임뿐만 아니라 딴 걸로도 걸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 한다. 아직 미니지는 웃기에는 조금 이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노이즈가 커지면 방시혁이라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이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예 기획사 아닙니까? K-팝을 또 이렇게 크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돈도 돈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그 한경협이라고, 전경련이죠. 전경련.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바꾼 건데 그 제주 포럼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직전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상에 나가서 성공한 BTS의 아버지, K-팝의 대부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제 모양이 빠지게 됐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 여부도 지켜봐야 하겠고. 뉴진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귀여운 친구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인천공항 세관 있잖아요. 세관 홍보대사가 종료됐다고 해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그 홍보 모델이에요. 관문이라고도 하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이거 이미그레이션 여권 도장 딱 찍고 나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게
뉴진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수이자 연예인인데 이제 그 모델 계약이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면세점. 면세점도 어떻게 보면 관문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또 대기업들의 모델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뉴진스가 끝나고 이수지와 QWER로 모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이고 뉴진스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요거는 6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독자 활동 금지 요거는 가처분이 항고했습니다만 확정이 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이제 뉴진스는 아예 어도어 측의 동의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룹이 되었다. 해서 씁쓸합니다. 하이브 방시혁, 어도어 미니진, 뉴진스 엄청난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들인데 그 세 주체가 지금 다 어둡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승자도 없는 것 같고 씁쓸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대표자의 구속과 주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져요? 왜요? 그게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대표자가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생겼을 때, 오너 리스크가 생겼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처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는 절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데오가 없는 Y스트릿은 잘 돌아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슈카가 없는 슈카월드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이데오 스트릿이었으면은 위험했겠지. 근데 내가 없이도 잘 굴러가는 채널이 사실은 돼야 하는 거고 그게 주식회사라면, 그게 상장사라면 더더욱이. 그쵸. 그래서 지배 구조라는 말 많이 하죠. 어렵죠, 말. 거버넌스라고도 하는데 말 더 어렵죠. 근데 이거는 뭐냐? 사실은 좀 왜곡된 표현이에요. 지배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무슨 뭐 절대 왕정이야? 지배를 해? 아니잖아요.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지배구조라는 지배력이라는 표현도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 구조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장이라도 창업자라 하더라도 BTS를 키워냈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있으면 그냥 여기 의장 자리에 앉을 뿐 여러 이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리스크를 겪는다라고 해서 회사 전체가 나락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개인 사업자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해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지배력에만 목매는 기업이 아니라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놓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물론 일각의 얘기입니다만 애플 주가가 좀 부진하잖아요.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그러니까 팀 쿡 물러나라고 막 한대요. 주가 떨어졌다고. 그럼 팀 쿡이 물러나면 애플이 나락갑니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는데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물론 팀 쿡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과거에 스티브 발머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막 이사회에서 싸워가지고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디즈니 픽사 막 이런 거 막 경영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이브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야. 왜?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글로벌리하게 보여주는 회사다 보니까 방시혁 의장 하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어디 가서 소명을 할 때 우리는 방시혁 의장님 없으면 이제 BTS가 활동을 못 하고요. 빌보드 차트에도 못 올라가고요. 외국에서 콘서트를 안 보러 오고요. 라고 읍소할 계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저희 회장님 저기 큰 학교 가시면은 저희가 투자를 못 하고요. M&A를 못 하고요. 협력사 어떻게 뭐 확대를 못 하고요. 큰일 나는 것처럼. 이 회장님, 김 회장님, 무슨 최 회장님 구속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해왔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 지배력만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방시혁 의장이 구속이 되든 말든 이사회에서 쫓겨나든 말든 이 의장 자리를 이대호가 하더라도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회사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장사고 그게 글로벌 기업이라고요.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지금까지 키운 공이 있지 않느냐. 아주 좋은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차이로 보면 돼요. 기업이 태어났어.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가 제일 큰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유아기에 청소년기에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워줘야죠. 이때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 컸어. 성인이 됐어. 기업으로 따지면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장을 합니다. 상장이라는 건 뭐예요? 공개한다는 거예요. 기업 공개라고 하잖아요.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공개 기업이 된다는 건 오늘 내가 한 주만 사도 저 사람이 이 회사의 일부분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인 누구나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기업을 공개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다 공개한다. 공시를 다 공개한다라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는 성인이 되는 거라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성인이 돼서 30살, 40살 돼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가장이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너희 놈의 새끼야 누구 덕분에 태어났어? 너희 놈의 새끼야 누구 덕분에 학시 누구 덕분에 쌀밥 먹고 사는데 학시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주의 자식이, 창업주의 손자가 계속해서 지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회장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자본주의가 뭔지를 알고 금융시장이 왜 존재하는지 주식시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는 성장과 상장은 구분할 줄 안다. Y스트릿도 이렇게 목청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Y스트릿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본시장 문화를 좀 배워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옆으로 좀 많이 샜는데 야식잡설의 장점입니다. 이거 솔직히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세요. 해서 투자자라면 읽어봐야 할, 투자자라면 모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야식잡설이 그리고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